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학이 과거에는 철학, 인문학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느냐? 자, 아까 심리학은 과학이다 얘기를 했고, 그죠? 과학은 무엇이다?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안다는 것이, 즉 달리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안다는 것이 유사 심리학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학 아닌 심리학 그런 것들을 어, 확인하는 구별해내는 눈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과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반복 가능이에요. 뭘? 우리가 연구하려는 대상이 그것이 원자가 되었던 뭐 행성이 되었던 그죠? 뭐 동물이 되었던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인간이 되었던 인간 중에서도 그죠? 뭐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관심 있는데 이 대상을 연구할 때 반복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냐 그리고 관찰이 가능하냐 검증 가능하냐 이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에요. 요것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2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의 연구 방법의 심리학의 연구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에서도 뭐 이런 걸 하나 싶을 만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이건 과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그래야 생각하는데 과학하면 당장에 물리학, 그죠? 뭐 그죠? 화학, 생물학, 뭐 우주학,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것들이 심리학하고 다른 것은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방법은 다 동일한 대동소이한 그리고 그 안에 핵심된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자, 이걸 제가 달리 2장에서 나오는 용어로 쓰자면은 요 세 가지를 반복, 검증, 예. 그리고 반증 가능성이에요. 비유가 이거 어떨지 모르겠다. 아, 내가 어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 다음날 먹어도 또 맛있더라. 그 다음날 먹어도 또 맛있더라. 몇십 번을 먹었는데도 맛있더라 하면은 그 짜장면이 맛있다라는 것이 얼만큼 믿어지죠. 그런데 옆집에도 먹어보고 우리 애도 먹어보고 아버지도 사촌 여러분도 먹어보고 다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하면 진짜 그 집은 짜장면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맛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만 맛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짜장면 자체가 진짜 그 집이 맛있는지는 믿을 수가 없죠. 바로 이게 반복 검증이야. 내가 반복해서 관찰하더라도 그 대상이 원자가 되었던 거죠. 뭐 우주가 되었던 지금 우리 마음과 행동이 되었던 검증하더라도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그 답이 동일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철수도 영희도 순위도 해보니까 동일하게 나오느냐. 그것을 검증할 수 있으면은 과학이에요.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르면은 짜장면 맛없다라고 결정 내리면 되고, 그죠? 다르면은 그 질문이 틀렸다고 결정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것이 반드시 맛이 있다, 반드시 옳다라고 해야지만 과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아니면 연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과학의 결정적인 연구 방법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맛있다고 했어. 여러분도 마시고 저도 맛있다고 했어. 그런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와 일본 사람이 와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해. 그러면은 계속 미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겨울에도 먹어보고 여름에도 먹어보고 그죠? 또 뭐 가을에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먹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야 그게 맛있던 것이 너네들 67명이 가서 먹었던 맛있던 것이 그때 그 반점에 예? 뭔가 우리가 맛있을 만한 그런 뭔가 음식을 탔어 그렇지 그 짜장면 그 집 자체가 짜장면을 잘 하는 집이 아니야라고 결론 내린다면 뭐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예스인 줄 아는데 노가 되는 거예요. 자, 뉴턴의 그런 고전 물리학 그거는 바로 우리 지구상 위에서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다 그런 줄 알고 즉 완전히 기계적으로
그죠? 최초의 물질들의 위치와 운동의 양을 안다면은 우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이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이 존재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변할지를 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아인슈타인 그리고 이후에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 깨졌어요. 뭐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이러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반정되었어요. 즉, 그죠? 옳다, 옳아야지만이 예스라고 답이 나야지만이 과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예스가 될 수도 있고 예스가 되었던 것이 노가 될 수도 있고 노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스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반대 증거를 반대로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또 관찰이 반복 가능하고 그 관찰을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검증할 수 있는 것. 결국 두 마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 즉 아까 논리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데 심리학은 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복 검증이나 반증 가능성에 대응되는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죠. 태초에 누구누구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반복할 수 있어요?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하고 그죠? 앞으로 2030년 학번들이 와서 그걸 또 그죠? 관찰하고 해서 반복 검증하고 반증할 수 있어. 그 명제 자체는 반복할 수도 없고 그것을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도 있고 없고 그것이 예스인지 노인지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는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이게 서로 어울리려고 해도 인식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이게 서로 어울리기가 곤란한데 바로 이것이 아까 한 질문 과거에는 철학, 인문학으로 분류되는 것이 과학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과거 철학, 인문학에서는 금방 말씀한 드린 그런 식의 인식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사람들 이전에는 세계랑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뭘 그러한 근거로 삼았냐면은 신화를 근거로 삼았었어요. 신화. 금방 얘기한 뭐 누구누구가 뭐 그죠? 뭐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화의 한 얘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온 세상 현상과 그죠? 사물과 존재와 인간을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인간의 이성, 소위 논리, 즉 수학적인 사고, 수학적인 사고가 바로 논리 그리고 논리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수학하고 논리하고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의 이성, 이 논리,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과 인간과 모든 현상을 이해해 보겠다고 하고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리학이니까 인간 이해, 그 인간 이해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과 행동이 될 텐데 인간 이해에 있어서 이 사람 이전 시대는 신화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했다면은 이 사람들 이후로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바로 순수하게 사고, 바로 이런 수학적인 사고, 논리만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 인간의 행동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됐던 거예요. 즉 아까 앞에서 봤던 관찰하고 검증하고 그것이 반증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냥 논리적인 사고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이제 그런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란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정신은 우리 몸과 별개로 실체해서 존재하고, 그 정신이란 것은 이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 밖에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 물질 덩어리인 이 몸에 임하여서 결국 이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우리는 대상을 인식하게 되지고, 그 정신에 의해서 이 물질 덩어리를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대로 중세 교회로 이어져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받은 사람. 그래서 이 교회 사상 안에 영혼과 신체를 구분하고, 이 영혼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신체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나쁘고 죄를 짓고 썩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냄새가 아까 심리학 분야를 12개 얘기했는데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안에서도 심리학은 진정한 과학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생물학이니 이러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 소위 스트롱 사이언티스트들은 심리학이 과학이다 하면 웃어요. 웃기고 있네. 심리학이 무슨 과학이야 그거. 소설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요. 왜? 제 전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심리학 안에서는 생물학에 기초를 두고 있거든요. 생물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데, 그러한 점에서 보면은 앞으로 그런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심리학 안에서도 여전히 비과학적인 냄새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만큼 잘 사용하는지 못 쓰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전공 분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추천도서 하나 소개해 줄게요.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진짜 얼굴만다. 자,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니까 우리 심리하고 무관하지 않죠. 기회 되면 나중에라도 메모해놨다가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질문하신 철학하고 인문학으로부터 심리학이 분리되는 겁니다. 바로 연구 방법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그 분리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여기 프린트에 있는 분트라는 사람이에요.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전에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트라는 사람, 이거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분트라고 발음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심리학 이렇게 불러도 좋지만 이때부터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문, 학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심리학이라는 이 학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때 고대에 이때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인간의 이해, 그중에서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그런 학이라는 학제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철학 질문하신 분처럼 인문학이라고 카테고리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인간을 이해하다가 바로 현대 심리학으로 들어와서, 그죠? 분트란 사람이 아까 심리학은 뭐다? 인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쓴 학문이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학이라는 툴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심리학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는 고대, 중세, 현대해서 현대 심리학이 있지만 이때부터 학이라는 학제가 붙는 거예요. 사실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천문학이니 수학이니 논리학이니 심리학이라는 것이 아까 이 사람들 경우에 신화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사고, 소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성을 가지고 즉 논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이 사람들, 즉 이 철학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다 했던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대표적으로 생물학자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 프톨레마이오스의 그런 지구는 편편하고 우주는 지구를 원처럼 이렇게 구처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런 천체에 대한 이론도 펼쳤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그것이 중세교회에서 이어받아서 그대로 유지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니까 이놈의 새끼가 신성모독이다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는 편편하고 그 위를 이렇게 하늘이 구처럼 둘러싸여 있고 여기 태양이나 별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거기에 중심이 바로 중세 때는 교회가 될 테고 그 교회의 중심이 교황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보기에 이 지구는 이 태양계가 천억 개 모이고 천억 개 모여서 만드는 은하수가 천억 개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먼지 트럭도 안 되는 것이 지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황이 그런 코페르니쿠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인간 이해, 세계관 이해, 우주관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이런 것들만 좀 알더라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간관에 대한 큰 틀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운 데는 심리학 안에서도 이런 냄새가 강한 것들이 있고 소위 과학적인 냄새가 강한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눈도 생기고 결국 이 시중에 떠도는 가짜 심리학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데카르트 많이 얘기 들어봤죠. 이 데카르트도 그대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다. 그 정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데아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데아에 있었던 우리 영혼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회상해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우리 몸덩어리 그리고 시공간의 이 물리적인 세상 밖에서 정신이 있고 우리 몸덩어리는 그죠? 이 주변에 보이는 뭐 나무나 동물이 아닌 것처럼 썩어 없어질 그런 물질 덩어리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대로 플라톤의 제자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데카르트는 이원론의 창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데카르트에다가 이원론적 심신관계예요. 즉 몸과 마음은 아예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포멀한 공식적인 창시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의 뿌리가 다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인간에 대한 계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관이 세계관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출기를 봤는데 드디어 여기 와서 현대심리 아까 말했는데 분투가 시작한 거예요. 1879년에 독일에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제를 단 학문으로서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실험실을 개소했다 했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심리학 분야를 소개하면서 실험 심리학이라는 거 있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과학적인 방법은 어떻게 한다? 바로 반정 가능성 그리고 반복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실험이라는 방법이에요. 이거 2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실험실 개수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윈이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펼쳤고 과학에 있어서 3대 혁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 순서는 관계없는데 뭐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첫 번째 혁명이 아까 얘기했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에요. 완전 세계관과 인간관을 뒤집어 놨어요.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흔들어 놨어요.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죠. 진실이란 것은 그죠? 몇백 년이 지나서 그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혁명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해요. 우리도 그래요. 저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반한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 싫으라고 우리는 거부하게 돼요. 이것도 우리 뒤에 가서 뭐 특히 정신분석학에 가서 자아방어 이런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내밀쳐요. 그러다 그 얘기가 계속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은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털커덕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한다 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 혁명이 뭐냐면은 다윈의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이 두 번째 혁명이에요. 누구누구가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평평한 지구 위에 구처럼 덮여 있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던 그러한 것이 몇천 년을 가지고 지속되면서 인간이해 세상 이해를 해왔는데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을 진화론은 그게 아니야. 그냥 다른 생물과 우리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질적으로 차이 없어. 그리고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자연선택을 통해서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다윈도 그 시대에 배척하려고 하고 지금도 특정 세계관에서는 다윈이 원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죠. 한 200년? 요즘 워낙 이제 뭐 이렇게 예전보다 변화가 빠르니까 모르겠어요. 한 50년, 100년 안에는 이게 상식이 될지. 그런데 소위 학문을 한다. 그중에서도 과학을 한다는 사람은 더 이상 다윈의 얘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연 선택이 뭐고 진화가 뭔지를 설명만 하더라도 한 학기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 오래된 연장통을 보면 딱 돼요. 거기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니까 보시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겠다. 뭐 마음 행동도 결국은 이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 안에서 이해하겠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현대 심리학 안에서 그죠? 훈트랑 대표적인 다윈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으로 학파가 이렇게 6개로 나뉘게 돼요. 자, 이게 최초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제 정식 이름이 붙은 이제 시발이 되었고, 물론 다윈은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생물학자지. 생물학자인데 다윈의 그러한 세계관을 보는 그러한 큰 틀, 패러다임이 인간뿐만 아니라 뭐 인간도 생물에 포함하니까 생물학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어디든지 지금 다 적용되고 있는 경우예요. 처음에 다윈이 생각할 때는 생물학에는 적용했지만 그죠?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메커니즘은 공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적용되고 있는데 당연히 심리학에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심리학 군트 시대 때 아니면 그 이전에 심리학이란 이름이 안 붙었을 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닌 지금의 소위 심리학, 앞으로도 심리학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또 다른 어떤 혁명이 나타나서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대 심리학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겠다. 특히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생물학과 진화를 모르면 심리학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건 제 주관일 수 있는데 못해요. 엉터리가 돼버려요. 즉 비과학적인 심리학. 즉 달리 하면 아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데카르트가 하던 심리하고 비슷한 그런 심리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생물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생물학자가 아니에요. 생물학자만큼 알 수도 없고 몰라요. 하지만 상식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전공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아까 하위 분야를 배우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을 심리학 안에서 필요한 정도만큼 다뤄요. 뇌과학에서도 다루고 뇌과학에서 또 생물학을 얘기하고 유전도 좀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고 지금 뭐 그 아까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뭘 배우는 심리학 기초 분야 안에서는 요 진화론, 자연 선택이 또 우리 심리학에 필요한 정도로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말 그대로 아까 질문한 학생처럼 옛날에 철학이나 인문학이 돼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심리학은 철학과 떨어서 과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가요? 과학적인 방법이 타당성은 있지만 과학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과학이 종교화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과학이라는 방법을 써서 심리학,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데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죠? 어떤 대상이 되었던 그죠? 과학이 갖고 있는 타당한 그 방법 플러스 철학이 갖고 있는 또 타당한 방법을 그죠? 통합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철학이 갖고 있는 비타당적인 정확하지 않은 그죠? 소위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인간 이해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지금 심리학이라는 이런 학자가 붙은 학문이 되었지만 과학이란 연구 방법이 하나의 종교화되어서 심리학 안에서 그렇게 위치를 차지한다면 그것 또한 과학이 보지 못하는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 통합적인 눈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는 과학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거의 종교화됐다시피 좀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라는 말만 붙으면 사람이 다 믿어버려요. 바로 그러한 철학자들이 썼던 그런 방법만으로는 설명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철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은 뭐 전공이 뭐가 됐든 미술을 하든 음악이 하든 그 분야의 자기 전공을 통해서 그 전공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인간관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겠죠.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은 좀 그렇죠. 금방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위 분야에서는 개념이 변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계속 전문화되면은 계속 새로운 학문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대학 안에도 새로운 과가 계속 생긴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이론, 그 하위 이론을 구성한 개념들이 계속 세분화되고 합쳐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개념도 고정되냐? 안 그렇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건 없어요. 개념도 그렇고 그죠? 뭐 문화도 그렇고 다 변해요. 상위 개념 어떻게 변했어요? 한 예를 들자면은 심리학은 예전에 철학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제는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돼서 과학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그거 이 맥락 하에서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 변화돼 상위 개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한 예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 뭐 시간도 좀 촉박하고 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렇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자 심리학은 여전히 지금 다른 대학에 보면은 심리학을 과학이라는 그런 학부 안에 카테고리 안에 넣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저기 뭡니까 인문학 리버럴 아트에서 그쪽에 이렇게 포함된 심리학과도 있어요. 바로 그 학교에서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심리학에 대한 그런 상위 개념이 그죠? 지금하고는 뭐 지금이 반드시 옳다 틀렸다를 떠나서 지금하고 안 맞는 그런 상위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리학이라는 입장도 인간을 이해하는 분야라는 이 위치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 그죠?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철학이냐, 인문학이냐, 과학이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상위 개념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다윈의 생각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이쪽을 가면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불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어서도 이 다윈의 생각이 혁명적이에요. 저 코페르니쿠스 생각도 같은 맥락이지만 왜 여기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연 선택과 진화를 얘기하거든요. 그 진화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불변한 세계가 있어요. 뭐 저위의 세상, 그리고 이데아 세상, 그리고 데카르트의 정신 이런 것들은 불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 사이를 이분화하느냐, 그리고 그 중에 물질은 당연히 변해요. 우리 몸덩어리는 당연히 있었고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불변하다 얘기하는 사람 없는데 이 정신은 불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쪽 현대생물학
다윈 이 생각들은 그죠?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생각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도 그렇고 심리학 안에서도 불변과 변화, 정신과 물질 이것을 이분하느냐, 그리고 이분화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논쟁을 계속 심리학 안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는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쪽 생물학 분야는 변화를 타당하게 생각하고, 아까 좀 그 철학적인 문학적 냄새가 나는 심리학 분야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이런 냄새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이라는 학제, 이 정식 타이틀을 단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과학적인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결국은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을 하나의 종교로, 그리고 하나의 이론을 종교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투로부터 현대 심리학 시작했는데, 이 분투로부터 시작한 이 현대 심리학이 학파가 6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구조주의, 바로 구조주의는 분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능주의. 구조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도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주창한 기능주의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윈 계열이에요. 그리고 뭐 그 세기에 이 사람은 심리학 창시자로 유명할지 유명한데, 이 사람은 뭐 철학자로서 이 세기, 그렇게 19세기, 20세기 천재 중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이 사람 쪽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천재라서 저도 부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학파. 지금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행동주의, 바로 학습심리학 관련된 이 학파. 제가 이쪽으로 많이 오리엔테이션 돼 있어요. 굉장히 이쪽에서는 스트롱한 과학이거든요. 심리학 안에서도 여기는 스트롱한 과학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심리학 안에서는 스트롱, 위크한 사이언스, 윅 사이언스, 스트롱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문학에 가깝고 철학에 가깝지만, 그죠? 아까 얘기한 심리학 안에서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다 했죠. 그래서 아까 스트롱한 과학자는 야, 그 뭐 심리학이 무슨 그 소설이지 무슨 과학이야, 그 과학 같은 소리 하네, 우리 동네 가서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할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로이드 정신분석을 얘기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자 안에서도 그죠? 더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좀 그것이 덜 훈련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심리학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프로이드 자신은 또 자기는 과학자다, 과학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그죠? 장황하게 그렇게 그런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기도 해요. 그럼 들어보면 그것도 뭐 타당해요. 그게 1차원상에서 보자면은 어느 만큼 스트롱하냐, 위크하냐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학이 출발이 아까 질문한 학생처럼 그런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출발되었기 때문에, 왜 철학자들은 안 다룬 게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학, 논리학, 뭐 수사학, 뭐 천문학, 생물학 다 다뤘기 때문에 철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학문을 다 합친 최초의 학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그 방법이 아직까지 심리학에서 좀 남아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가 있고, 그 다음째 이 형태주의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데 형태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인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 인지주의가 인공지능 AI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끄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편견을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인지주의가 바로 이 냄새가 많은 동네예요. 이 냄새가 많이 나. 이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인간을 완전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윈 이런 생물학적 접근, 그리고 신체가 어떻게 인간의 그런 사고 과정에 있어서 관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냥 계산하는 그 정도지 바로 인간을 그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한계가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해요. 자, 마치겠습니다.